예. 자, 보죠. 우리 백쪽 한번 보시면요. 거의 다 왔어요. 여기 보면 옛말의 문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이제 중세 국어 부분 다루는 건데, 이게 시험 문제화 되면, 훈민정음 제자 원리, 그러니까 초성과 중성, 오늘날의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만들었나라는 제자 원리와 더불어서 중세 국어의 기본적인 문법적인 내용을 다뤄준 다음에 그걸 이제 실제 선택지에 적용하는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좀 잡아둘게요. 우선순위로 본다면 형태론, 뭐 의문론, 그 다음에 어문 규정,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요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요 정도 되긴 할 텐데 기본은 알아둬야 되죠. 어차피 보세요. 우리 한국어의 한 음절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뭐로 되어 있어요? 초성, 중성, 그 다음에 종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우리말의 한 음절, 소리 덩어리 하나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뉜다라는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문자를 새로 만들 때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초성 만들고, 그 다음에 뭐에 해당하는 글자? 중성에 해당하는 글자 만들고, 또 뭐? 종성에 해당하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분법이에요. 얘네는 중성과 종성이 한 덩어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테면 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썼을 때는 우리는 기역과 아와 이응으로 분석하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 기역과 뭐로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 문자치기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중국 문화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조선말, 한국어를 그죠? 삼분법을 인지한 것은요, 굉장히 선진적이고 탁월한 분석이었습니다. 만약에 중국처럼 이분법으로 했다면 이를테면은 이것도 글자, 이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당하는 글자,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은 이렇게 해당하는 이 모든 걸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딱 3분법으로 나누다 보니까 기본 의문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죠. 세종이 그냥 국뽕이 아니라 천재적인 임금인 건 맞습니다. 그 스스로가 너무 천재여서 신하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죠? 그래서 늦게까지 은퇴 못한 그 정승 누구죠? 세종 때? 황희정승 맞죠? 황희정승 맞죠? 그죠? 그래서 황희정승 제발 은퇴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아직 뭐 괜찮을 것 같아, 조금만 더 일하지? 그래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야 은퇴를 허락한 거죠. 뭐랄까, 그 당대 공무원 중에 정말 피 빨리는 공무원의 표본이 황희정승이었던 거죠. 물론 뭐 뇌물 사건 등등 연루돼서 벌도 받고, 황희정승 맞죠? 그죠? 연루되기도 했지만 세종이 그 죗값을 치르게 하는 대신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었었죠. 그러면 삼분법으로 인지를 했으니까 먼저 초성에 해당하는 글자를 만들었을 텐데, 이 초성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음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제자 원리가 제시문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접근해도요, 되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세요. 훈민정음의 초성은 일단 뭐로 구분이 돼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자는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인데, 이 각각의 기본자를 뭐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모양을 본뜬 거니까 이걸 무슨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형의 원리로 만든 다음에, 가획자는요, 이 5개의 기본자에 뭘 더해서, 가획이니까 더할 가자예요. 뭘 더해서? 획을 더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가획자는요, 획을 더할 때마다 그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러니까 획 하나 추가되면은 추가되지 않은 것보다 세게 발음한다라는 이 원리가 일관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글자의 모양이 소리의 성질을 반영하는 걸 자질 문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자질 문자는요, 세계 문자 발달사에서 발달의 정점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우리 왜 영어 같은 가짜는 거 보면, 뭐 이를테면은 이거 보고 이걸 가지고 뭐 소리의 성질이 있다고 알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가짜는 문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아랍어 뭐 굉장히 쓰는 인구권이 많지만 얘가 뭐 막 쓴 거예요. 실제 아랍어 아닙니다. 그죠? 느낌만 살린 겁니다. 느낌만. 왜요? 왠지 그럴싸합니까? 그죠? 어쨌든 얘네도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이거 보고 여기다 획 하나 더하면 얘가 얘보다는 뭐 소리가 세다라는 게 그대로 확 그죠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죠 등재가 된 겁니다.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체자는 뭐냐면 획을 더하기는 했지만 획을 더해도 소리의 세기가 세지지 않는 글자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체자. 체를 달리해서 만든 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획은 했지만 소리의 성질이 모양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걸 체를 달리한다 그래서 이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볼게요. 일단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왼쪽에 쓴 것은요. 당대 세종 임금이 조음 위치를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조음 위치와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요거 엄소리라는 게 이게 어금니 소리. 그래서 뭐라고 어금니 아자 써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어금니 소리가 사실은 오늘날의 연구계 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인 입천장이 거의 어디하고 맞닿아 있어요? 어금니 쪽에 맞닿아 있죠. 그래서 아예 틀린 분석도 아닌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혀소리. 당연히 이건 어디서 나는 소리? 혀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뭐예요? 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조음 위치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 헷갈리지 마시고요. 소리 나는 위치. 입시울 소리가 뭐겠어요? 입술 소리. 그래서 입술 순자 써서 뭐 순음. 그 다음에 니소리, 이소리, 이치자 써서 뭐예요? 치음. 그 다음에 목소리, 말 그대로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목후자 써서 후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조음 위치에서 그 초성을 발음할 때 그때 발음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금니 쪽에서 기역 발음을 할 때 그때 혀의 모양을 본떠서 기역을 만든 거예요. 그죠? 우리 왜 기역 같은 거 발음할 때 그 이런 거 발음해 보면 기역 발음할 때 이쪽으로 봤을 때 혀가 목구멍 쪽을 이렇게 막으면서 혀 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양을 본떠서 뭡니까? 기역 이렇게 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혀라는 위치에서 니은 발음할 때 느 이런 거 발음해 보면 혀 끝이 윗입 몸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발음이 나죠. 그래서 느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혀 끝이 윗입 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서 뭐 만든 겁니까? 니은 만든 겁니다. 혀, 그죠?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 여기서 간혹 착각하는 게 기역은 어금니 모양 어떻게 본뜰 건데요? 예?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죠? 이 뿌리, 치아 뿌리, 그죠? 그래서 어금니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위치, 어금니 쪽 위치에서 기역을 발음할 때 혀가 목구멍을 이렇게 막는 형상을 본떠서 기역을 만든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입술 소리, 입술 쪽에서 미음 발음할 때, 그죠? 무라고 발음하면 입의 모양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입의 모양을 본떠서 무 했을 때 딱 벌어지는 모양 본떠서 미음 만든 거. 그 다음에 치음, 이쪽에서 시옷 발음할 때, 우리 시옷 발음할 때 구강 구조를 보면 윗니와 아랫니가 이렇게 있고요. 혀가 윗니 바로 뒤쪽에 잇몸에 닿을 듯이 올라가서 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그때 윗니와 아랫니가 이렇게 엇갈리는 모양을 본떠서 뭘 만든 겁니까? 시옷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치아 이의 모양을 본뜬 거고요. 자,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빨 이러면 안 돼요. 이빨은 뭐예요? 짐승의 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목소리, 목구멍에서 우리가 강 이런 거 발음할 때 보면 받침에서 이응 발음할 때 목구멍이 동그랗게 열리잖아요. 그죠? 강 이렇게 발음해 보는 거죠. 방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 쪽에서 그죠? 이응 발음할 때 바로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이응을 만든 겁니다. 목이 아니라 정확히는 목구멍이에요. 우리 교재에 그렇게 쓰여 있죠. 그러면 이제 기본자까지 연상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아설 순치 후 뭡니까? 가나 맛있어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거고요. 아설 순치 후 가나 맛있어. 자, 오늘 가나 PPL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설 순치 후 가나 맛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획은
획을 더한 건데 이미 오늘날 우리가 쓰는 자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기역에 획 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키읔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획을 한 번 더하면 뭐가 있겠어요? 디귿. 한 번 또 더하면 티읕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미음 쪽에 위로 획을 더하면 뭐가 있어요? 비읍. 옆으로 더하면 피읍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연상하기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시옷에서 획 위로 더하면 뭐가 있어요? 지읒. 한 번 더 더하면 뭐 있어요? 치읒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목소리에서 나오는 자음이 뭐겠어요? 획 더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히읗이 나오는 거겠죠. 그죠? 물론 옛날에는요 여기다가 획을 한 번만 더한 이런 애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얘 이름은 여린 히읗이에요. 그죠? 여린 히읗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얘는 주로 문법적인 역할, 뭐 띄어쓰기, 부호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공부하는 건 너무 과도해서요. 그냥 참고 삼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자음 중에 없는 게 있네요. 기역, 니은, 디귿 뭐가 없어요? 리을 같은 것들이 없죠. 그래서 리을은 이런 거예요. 얘는 이체자에 들어가는 건데 얘는 설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은에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인 것은 맞지만 얘는 니은보다 센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라고? 이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 국어에 쓰이지는 않지만 엄소리, 어금니 소리 쪽에 이체자에 요런 게 있었어요. 그죠? 얘는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꼭지이응. 예,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옛니응. 이렇게 꼭지이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 사과 이런 것만 안 하면 돼요. 무슨 상형 문자입니까? 뭐죠? 사과. 그죠? 야,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치음 쪽에 이체자로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산 아니고 뭡니까? 요거 반치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치음. 이러면 이렇고요. 이 옛니응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 받침에서 소리 나는 이응하고 거의 소리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영어 발음 기호에서 이렇게 있으면 받침에서 이응 발음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소리하고 비슷하고요. 반치음 같은 경우는 요 발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시험에 옛니응의 정확한 발음이 뭐다, 반치음의 정확한 발음이 뭐다 이런 것들 묻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된소리가 없네요. 근데 된소리는 왜 기본 의문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미 만들어진 초성의 기본 의문을 단순히 뭐해서 쓴 거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해서 쓴 응용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도요. 자음의 기본 의문은 기역부터 히읗까지 14개고 그 외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해가지고 5개에서 총 19개가 되는 거죠. 현대국어 자음의 기본 의문이 훈민정음 만들 때 초성의 기본 의문이 됐던 것들 중에서 오늘날 쓰이지 않는 것들을 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된소리를 따로 구분하고 있는 거고요. 여린 히읗은 발음을 알 방법이 없어요. 뭐 조선시대 음성자료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기역 2번 쓴 것도 있었고요. 디귿 2번 쓴 것도 있었고 얘도 있었고 얘도 있었고 얘도 있었고 심지어는 얘도 썼어요. 쌍히읗도 썼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성에 다른 자음 2개를 쓰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있는 기본 의문을 같은 걸 2번 쓰거나 다른 걸 섞어 쓰거나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 의문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거죠. 그죠?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뭐 이런 걸까요? 얘는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얘는 흐. 그러면 얘는 여린 히읗이니까 흐. 얘는 그죠? 된소리니까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라고 말도 안 되게 추론해보지만 지금 보고는 안 되고요. 다만 그러면 초성은 자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이고요. 문법적인 근거나 역사적인 근거 없어요. 그러면 초성을 처음 만들었을 때 초성의 기본 의문은 총 몇 개였던 겁니까? 몇 개 세어보면 되죠? 몇 개예요 이거 지금? 안 세니? 몇 개입니까? 17개, 그죠? 17자, 그죠? 왜 안 세줘요? 그죠? 그래서 초성의 기본 의문은 17 이렇게 되는 거고
쌍기역, 쌍디귿 같은 애들은 일종의 합쳐서 만든 응용 의문이기 때문에 기본 의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거 생각하시고요. 이거 보면은 옛날 핸드폰 생각나지 않습니까? 천지인 말고 천지인도 있는데 LG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기역 누르고 획추가 누르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겹쌍자음 누르면 이렇게 되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훈민정음 초성의 제자 원리를 핸드폰으로 구현을 한 거죠. 세종이 정말 천재죠. 그죠? 21세기 디지털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죠? 휴대폰 자판의 활용까지 생각하면서 그죠? 이걸 다 만드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단순히 웃자가 아니라 이런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수능 국어에서 나온 문제 형태 중에 휴대폰 자판을 이렇게 주고 나서 특정 글자를 찍을 때 A쪽 자판이 누르는 횟수가 더 많은지 B쪽 자판을 누르는 횟수가 더 많은지 아마 여러분들 세대 중에는 그런 문제 모의고사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응용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LG에서 쓰던 그 자판의 형태를 가볍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자판 누르는 횟수가 달라지죠. 그죠? 이를테면 우리 왜 쌍기역만 하더라도요. 지금 같은 쿼티 자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시프트 누르고 쓰거나 아니면 그죠? 그럼 옛날 자판 같은 경우에 기역 그죠? 뭐 이렇게 꾹 눌러서 나오기도 하고 옛날에 3번 눌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누르면 기역, 바로 한 번 누르면 키역, 그 다음에 또 한 번 누르면 뭐예요? 쌍기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쓰는 전화기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돼 있죠. 꾹 누르거나 아니면 시프트 누르면 끝나기는 하는 거죠. 저는 플립 썼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가운데 접히는 거 말고 밑에 뚜껑만 열리는 뭐 그런 것도 있어. 맞아요. 밑에만 이렇게 열리는. 심지어는 저 때는 가로 붙는 도 있었으니까. 뭐 우아해요. 되게 없어 보이는데 그거 가로. 요즘에 LG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가로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쓰는 거. 그죠? 그래서 옛날에 장혁이 T라고 활동할 때 그때 막 가로 붙는 핸드폰 선전하고 장혁이라는 그 배우가 그죠? T라는 가수로 활동했던 거 맞죠? TJ인가? TJ. 그죠. 그래서 랩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뭐 되게 그런 이거 있는데. 그래서 막 가로 붙는 선전하고 그랬던 때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요거 조음 위치하고 실제 모양을 본뜬 반응 기관은 잘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초성 만들었으니까 뭐 만들어야 돼요? 중성 만들어야겠죠. 이 중성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천지, 모음인데, 그죠? 모음인데, 중성 같은 경우는요, 기본자, 촛줄자, 그 다음에 제출자로 나뉩니다. 그래서 기본자는 삼재. 삼재라고 하면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3가지 요소.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뭡니까? 천지인 이렇게 3가지로 보죠. 그래서 천지인을 형상화해서 기본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천지인의 모양을 본뜬 건데 어렵지 않죠. 옛 사람들은 하늘은 뭡니까? 둥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 맞아요. 아래아라는 글자. 요거는 우리가 명칭되게 익숙하죠. 그다음에 땅은 평평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만든 거고요.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왜 음양 오행설에 따라서 하늘은 음양 중에 뭐예요? 양, 땅은 뭡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음양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모음 중에 밝고 가벼운 느낌의 모음은 양성 모음, 어둡고 무거운 느낌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잖아요. 그러면 요쪽 계열에서 만들어지는 건 다 무슨 모음? 오늘날의 양성 모음인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땅 계열에서 만들어지는 건 다 뭐가 되죠? 음성 모음이 되는 거겠죠.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촛줄자는 뭐냐면 기본자 이에 오늘날 그 천지인 자판에서 쓰는 거죠. 저도 핸드폰 천지인으로 쓰거든요. 편하지 않나? 그죠? 이렇게 천지인의 묘미는 이렇게 자판 크게 해서 한 손으로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예? 그렇지. 버튼식으로 해서 천지인에서 그래서 이렇게 천지인에서 그래서 야 찍을 때 이 누르고 아래야 2번 누르면 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천지인이야말로 혁명이죠. 근데 왜 이거 쓰면은 다들 막 내가 천지인 쓰니 옆서? 왜? 그래요? 오늘 세종대왕이 이렇게 애써서 만드셨는데 활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쿼티는 실수로 많이 오고 천지는 실수할 일이 없어요. 바바바바 그래서
가백의 원리와 천지인의 추출 제출의 원리 활용한 걸로 해서 크게 팍팍팍 하면 재미있는데 저는 그렇게 설정해서 쓰거든요. 어쨌든 추출은 한 번, 그 다음에 제출은 추출자에 다시 아래 아를 결합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쪽에서 양성이니까 그러면 요거 의에다가 아래야 한 번 결합하면 양성 모음 뭐가 나오는 거겠어요? 뭐 나와요? 오. 그죠? 그다음에 이에다가 아래야 한 번 결합하면 양성이니까 뭐 나와야 돼요? 아고요. 여기서는 그럼 뭐 나오겠어요? 우와 이렇게 되는 거고 제출자는 이 초출자에 아래아를 한 번 더 더한 거니까 뭐가 나오죠? 여기서는 요, 여기서는 야, 여기서는 유, 여기서는 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성 모두 몇 글자예요? 11자, 11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처음 만들었을 때 기본 의문은 모두 28자가 되는 건데 선생님 잠시만요. 종성도 있어야 돼요. 종성. 근데 세종의 천재성이 여기서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거죠. 뭐냐면 세종은 이런 거예요. 이미 무슨 인식을 했냐면 감 했을 때 초성에서 발음되는 기억과 박 했을 때 종성에서 발음되는 기억이 이미 같은 발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받침을 표현하는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종성, 부용, 초성. 즉 종성, 받침은 부용, 뭐한다? 다시 쓴다. 무엇을 이미 만든 초성을 다시 쓴다. 그죠? 초성의 음가와 종성의 음가가 같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종성에 해당하는 것을 따로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의문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죠. 훈민정음 제자 원리와 관련해서 제시문형 언어 문제가 나오면 이런 제자 원리와 과학성이나 우수성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러면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총 몇 자요? 28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세종어제 훈민정음 중에 그 훈민정음 어제 서문 보면 세종 임금이 창제 취지와 동기를 밝힌 서문을 보면요. 왜 우리 맨날 그런 나란 말씀이 등기게 달아 그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논이라고 했을 때 그때 28자가 초성 17, 중성 11을 얘기하는 거죠. 훈민정음 서문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논문 요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체제 전체의 어떤 취지, 동기, 핵심, 내용을 한꺼번에 다 담고 있어서 가장 최고의 초록이라고 앱스트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조선시대 1443년에 이런 논문 초록을 썼다고? 이러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당시에 뭐 위대한 인물도 많았죠. 뭐. 그 누구야? 정약용인가요? 세종 때? 정약용은 장영실 맞아. 거꾸로 생각했다. 그죠? 장영실 있었고 그 정약용이 나중에 정약용은 저기 있죠. 정조 때. 그죠? 그때 그 뭐 정리할 때 엑셀식으로 정리했다고 하던데. 각 고을의 심은 나무 수 같은 거 정리할 때 오늘날에 쓰는 그 엑셀로 좌우 이렇게 표 나눠 가지고 그래서 와, 우리나라에 정말 그 뛰어난 사람들 조선시대 많았던 거죠. 그죠? 장영실 맞아. 그 영화에서. 그 술에 뭐 이렇게 나오고 그 최민식 배우가 이렇게 했던 맞죠, 그렇죠? 그 영화 봐야 되는데 영화 보지는 못하고 광고만 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현대 국어는 기본 의문이 몇 자예요? 24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당시에 만들었던 28자에서 기본 의문 중에 사라진 4개가 있다는 거네요. 아래야. 얘는 발음이 아와 오의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입을 오 모양을 하고 아 소리를 내면은 이 정확한 발음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라고 얘기하는 거하고요. 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요거는 뭐 내년 한글날에 KBS 9시 뉴스 끝 엔딩을 잘 보시면 그분 나오세요. 또 그 매번 이렇게 한글날 KBS 엔딩 나오고 한글날 기념해서 그 훈민정음 어제 서문 세종 임금이 지은 서문을 사성까지 맞춰가면서 읽어주시는 노학자분 매번 나오시거든요. 그분이 당시 발음을 거의 정확하게 구현해서 읽어주십니다. 그죠? 우리 10월 9일에 9시 뉴스 봤어요? 안 봤어요? 왜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국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꼭 보세요. 편하게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없어진 게 4글자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졌나요? 아래야 없고 또 초성 중에서 옛니음 또 반치음 또
여린, 히읗 없어졌죠. 그래서 없어진 순서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데 기본 음운 중에서 없어진 거니까 기본 음운 28개 중에서 없어진 게 뭐 이 그림은 아실 겁니다. 요 4개가 없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린, 히읗, 반치음, 뭐 옛 니은 그리고 뭐 아래아고요. 사실은 제가 뭘 제일 마지막에 그렸나요? 아래아를 제일 마지막에 그렸죠. 제가 그린 순서가 없어진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순서까지 외우는 건 요구하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기본 음운 28자에서 현대 국어로 오면서 없어진 4개가 여린, 히읗, 반치음, 옛 니은, 그 다음에 아래아 이렇게 4개라는 거 요거 잡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죠?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용어 점검이에요. 101쪽에 나오는 거. 자, 문자 운용 방식 일단 초성하고 중성을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쓸 건가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가 같은 거 쓸 때 기역 다음에 오른쪽에 아 붙여서 가라고 쓰지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보고는 아 이거를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어쓰기, 다른 말로 니, 저 쓰기, 연서, 얘는 지읒으로 발음하면 돼 연서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초성자 2개를 위아래로 이어 쓰는 거. 이걸 이어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는요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비읍, 이응, 위아래로 이어 쓴 것을 부드럽게 발음된다 그래서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순경은 비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얘는요 비읍과 이응 각각을 위아래로 이어 쓴 거지 순경은 비읍이라는 의문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있는 걸 조합해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나란히 쓰기 얘는 뭐라고요? 갈바 쓰기라고 해가지고요. 나란히 병자 써서 뭡니까? 병서라고 하는 거고 얘는 뭐냐면 초성이나 종성을 옆으로 나란히 표기하는 걸 우리가 나란히 쓰기, 병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같은 의문을 나란히 쓰면은 각자 병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거 2개를 옆으로 나란히 쓰면은 다른 걸 합쳐서 쓴다 그래서 합용병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같은 거 2개 나란히 쓰면 각자 병서 용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거 2개 옆으로 쓰면 합용병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붙여쓰기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붙을 붙자 써서 부서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초성과 중성을 어울려 쓸 때 중성 즉 모음을 초성의 아래쪽에 붙여 쓸 것이냐 오른쪽에 붙여 쓸 것이냐 문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건데 이런 거죠. 그러면 밑에 붙여 쓰기는 하부서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아래와 같은 중성은 초성에 어디에 붙여 쓰라는 거예요? 아래 붙여 쓰라는 거죠.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오는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아래 붙여 쓰는 거. 이렇게 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붙여쓰기 얘는 우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부서 얘는 중성을 초성의 오른쪽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보세요. 아나 이 같은 것들은 다 초성의 어디에 써요? 오른쪽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그죠? 옆인데 바로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과학적인 거죠. 하나하나 다 짚어서 세종임금이 만든 거예요. 집현전 학자들은 창제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집현전 학자들이 한 건 뭐예요? 처음에 열심히 반대했죠. 안 된다고 막. 그죠? 특히 그 최만리 같은 사람이 나중에 승교 형한테 잘 들으세요.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오랑캐 소리로써 글자를 합하는 건 오랑캐라는 짓이라고 저는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세종이 막 열받아가지고 야씨 너 공부했어? 야 너 아랍어 알아? 너 일본어 알아? 너 중국어 알아? 막 이러면서 세종이 언어 공부 7개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몰아붙이다가 나중에 친아들이 밀리니까 취말리 같은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죠? 전하, 천박하다고. 이렇게 소리로 글자를 합하다니 너무 천박한 거 아닙니까? 세종 같은 성군도 빡이 쳤던 거죠. 이 새끼 주상 모독죄 의금부.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에 의금부에 갇혔는데 다만 세종이 하루 만에 풀어주기는 하죠.
짐이 과했던 것 같소. 이러면서 그죠? 하루 만에 풀어주고 그다음에 취말리도 저나 저도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소입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마무리는 됐는데 그죠? 그 당시에 그 저기 임금 보고 오랑캐 갖다 천박하다 그러면 이건 거의 쌍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세종이 그 정도로 끝낸 거죠. 집현은 학자라는 그거죠. 세종이 딱 완성한 다음에 야, 다 모여. 그래서 막 정인지 등등 해서 다 모였죠. 정인지 서문 막 모였더니만 한 번만 얘기한다. 잘 들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조합하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똑똑하니까 다 알아들었어. 예 전하. 가서 해설서 써. 해가지고 쓴 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한문 해설서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그죠? 예, 그때 나온 거고. 오늘날 세종 같은 사람이 지도 교수라고 생각하면 너무 빡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는 다 아는데, 그죠? 우리는 막 힘들고. 자, 다음에 중세국어 주요, 이건 용어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세국어 주요 문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당시에는요, 글자 하나하나마다 성조가 있었습니다. 이 성조라는 건 오늘날에는 없죠. 오늘날에는 억양만 있고요. 이때는 중국어처럼 맞아요. 사성법이라고 해서 음의 높낮이가 하나씩 있었고요. 그것을 나타내는 게 글자 왼쪽에 찍는 점인 방점입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 말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요. 당시에 이렇게 왼쪽에 방점 2개 찍었어요. 이렇게 찍으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냥 말 아니라 말 이렇게 올리라는 거고 이때는 이런 음의 높낮이로 동음 이어를 구별을 했던 거죠. 없어진 것 정말 다행이죠. 만약에 이거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굉장히 쓰기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성조가 아니라 그냥 장단 정도로만 구별을 하죠. 그죠? 그것도 따로 표기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2번은 중요한데요. 이 당시에는 주격조사로 무슨 계열만 있었다? 예, 이 계열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가가 쓰이지 않았어요. 물론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것들도 다 설명으로 주어지기는 합니다. 그죠? 가는요, 근대 국어 시기에 쓰이게 되고요. 선생님, 이 했는데 한쪽은 이응을 썼고 한쪽은 이응을 쓰지 않았네요. 예, 요거는 음운 환경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쓰였는데요. 외울 필요 없어요. 요것도 시험에 나올 때는 언제 얘를 쓰고 언제 얘를 썼는지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몇 년간 시험 반복되어 나올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내년에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제 예측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출제진이 이번엔 뭐 다들 뭐 앞에 것만 하는데 중세국어 제시문 한번 내볼까?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요거 보세요. 오늘날 이 왜, 위 같은 경우는요. 오늘날에는 다 단모음인데 당시에는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 때에는 이 아를요. 아와 이, 얘는 어와 이, 왜는 오와 이의 결합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됐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당시에는요. 오늘날에는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는 있지만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거 삽, 잡 같은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었습니다. 자, 얘도요. 그냥 외울 필요는 없고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확인만 하세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다음에 5번에 이 시기에는요. 그죠? 상대적으로 고유어가 더 많았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시기 고유어는 현대국어로 오면서 상당수가 한자어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유어 가람이 현대국어에는 한자가 뭐로? 강으로, 매가 뭐로? 산으로, 온이라는 숫자가 뭐로? 100으로, 지문이 뭐로? 1000으로 해가지고요. 뭐 어휘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는 건데 이 각각이 어떤 고유어와 한자어에 대응되는지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은 오늘날에 비해서 순우리말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문 주어져 있다는 전자에 가볍게 보죠. 28 자모치기에 들지 않는 거 당연히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순경음 비읍은요. 이미 있는 비읍과 이응을 그냥 위아래로 이어 쓴 것일 뿐입니다. 그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역사적인 변화에도 참고 삼아 보세요. 1번 보면 15세기에 요 4개는요. 소리값이 바뀌었다. 좀 전에 얘기했죠. 이 4개는 중세국어 때 무슨 모음? 이중 모음이었었고 현대 국어에서는 요거 4개가 다 단모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자, 2번은 뭐가 문제예요? 15세기 국어의 주격조사에는 뭐가 없었어요? 가가 없었어요. 그죠? 이 계열만 있었고. 그 다음에 3번은요. 어리다 같은 단어의 뜻은 나이가 적다에서 현명하지 못하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현대 국어의 어리다가 오히려 무슨 뜻이에요?
나이가 적다니까 반대로 봐야겠죠. 그죠? 이게 훈민정음 어제서문에 어린 백성이 니루고저 훌빼이시오도라는 게 그때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현대 국어의 어린은 당연히 어리석다가 아니라 나이가 적은, 그죠? 예, 말 그대로 어리다, 나이가 적다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안 되고요. 4번에 이 당시에 글자 왼쪽에 찢는 방점은 소리의 장단이 아니라 뭘 나타내는 거예요? 높낮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확인만 하세요. 자, 보면 103쪽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작년엔 제가 이 부분 안 다뤘었는데 올해 그 지방직 9급의 언어 문제에서 동음 이 현상 하고요. 그다음에 품사의 통용이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휘의 의미 관계 요 정도는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출제 키워드 50까지 쭉 볼게요. 괜찮죠? 그죠? 예. 뭐 내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문장 할 때 뭐 이를테면은 정확한 어휘라든가 그다음에 피동사동이라든가 중의적인 표현 이런 것들 다 올해 지방직에 벌써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요. 그죠? 내년에도 충분히 9까지 같은 데서 번갈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휘의 의미 관계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다이 관계, 동음이 관계 말고요. 뭐 반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상하 관계도 있고 부분 관계도 있고 하는데 다른 것들보다 기본이 되는 게 이거 두 개이기 때문에 먼저 잡아 볼게요. 그래서 다이 관계 언어든 동음이 관계 어휘든 이런 거죠. 다이 관계는 원래부터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을 거고 동음 이의 관계는요. 의미가 다르지만 형태는 뭐한 겁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형태가 같은 단어들을 주고 한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거냐 아니면 아예 뜻이 다른 동음 이어냐 이런 것들 구별하는 거 물어봅니다. 물론 이번 지방직에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품사의 통용, 한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이는 것까지 섞어서 구성을 했죠. 그죠? 그 9급 출제 기조가 전환되면서 출제진이 되게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나는 참신한 지문을 내려고 좀 많이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문제들도 좋은데 특히 그런데 더 엄밀성을 기하려고 해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문제 낼 때 책뿐만이 아니라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디지털 논문 모음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까지 그 예시 문제나 아니면 그 요번에 나온 그 국가지문 기출문제 나왔던 유사 소재를 논문 틈틈이 필요한 부분들 계속 발췌해 놓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아니 그 정도는 해줘야 강사 아닙니까? 그죠? 뭐 어서 대강대강 뭐 그렇게 만들 겁니까? 대학생들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논문들 보는데 논문 보다 보면 미쳐가지고 문제 내려고 보는 건데 읽다 보면 재밌어서 그죠? 뭐 조선시대 영웅 소설의 특징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다 나오거든요. 논문 자체가 PDF로 떠요 국가에서. 그래서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하지 않으면 다운받아서 다 볼 수 있는데 보면 딱딱한 내용도 있는데 재밌는 것도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온갖 잡다한 지식 사이트명은 안 알려줌. 왜 안 알려주냐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거 발견해서 활용하면 꼭 제 강의를 보는 다른 강사들이 자기도 다 그거 보더라고. 그 공공언어 바로쓰기라는 책이 나온 지도 꽤 됐어요. 꽤 됐는데 다들 모르고 있다가 제가 강의 때 훅 흘렸더니만 너도 나도 공공언어 바로쓰기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변형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 미천을 제가 풀면 안 되잖아요. 망했어. 나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만 보고 끝나는 건데. 그죠? 하지만 2탄, 3탄도 있다는 거. 그죠? 자, 보죠. 먼저, 다의 관계. 우리 다의 자체가 의미가 다, 여러 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단어들이 한 단어의 중심적인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연결될 수 있는 관계를 뭐? 다의 관계라고 하고 이때 여러 의미를 지닌 한 단어를 뭐라고 합니까? 다의어라고 합니다. 우리 왜 일단 중심적인 의미와 주변적인 의미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래쪽에 별표 부분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 사전 보다 보면 단어 하나가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단어를 찾았을 때 단어 뜻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뜻이 여러 개인 거 있죠. 그래서 보통은 1번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뭐라고 해요? 중심적 의미라고 하고요. 그것과 연관돼서 확장돼서 쓰이는 의미를 뭐라고 합니까?
주변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 같은 거 찾아보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손목 아랫부분 신체 부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확장되면 보세요. 농번기나 손이 달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건데, 아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왜 손으로 쓰지? 손을 쓰지? 생각해보면 사람이 일할 때 많이 활용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의 기본적인 의미에서 확장돼서 일하는 사람까지로 의미가 확장돼서 쓰이는 겁니다.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이관계 있는 어휘들은요, 별개의 어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의 어휘인 거예요. 하나의 어휘인 거고, 그러면 다시 와서 보죠. 요즘은 문서를 작성할 때 주로 컴퓨터를 쓴다라고 했을 때 도구를 이용하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는 경력자를 많이 쓴다. 정확한 의미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다는 건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어디까지 확장해서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까지 확장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요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고요? 다이 관계라고 하는 거고, 이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쓰다 자체를 무슨 어라고 부르는 겁니까? 다이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어렵지는 않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특징 가볍게 봅시다. 자, 문맥에 따라 당연히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전에는 당연히 몇 개의 낱말, 하나의 낱말로 실립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쓰이는 거죠. 거기 울다가 예로 남아 있는데, 다이 관계 있는 것들은요, 다 중심적인 의미와 의미의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울다의 1번, 2번, 3번 보면 다 어떤 뜻과 관련이 있나요? 소리를 내다라는 뜻과 관련이 있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다 소리를 내다라는 뜻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104쪽에 보면 다 왔어요. 자, 동음 이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알잖아요. 동음 뭡니까? 음은 같고 이의 뜻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자, 소리만 같은 단어들이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동음 이의 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관계 있는 단어를 동음이어라고 합니다. 25년 지방직 9급에서는요, 동음이어라고 쓰지 않고 동음이의 현상이라는 말로 가볍게 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개념은 똑같은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 약속 장소에 이르다와 아이들에게 주의하라고 이르다 같은 경우에 얘는 형태는 똑같지만 약속 장소에 이르다는 무슨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도착하다.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주의하라고 이르다는 무슨 의미? 말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이거 도착하다와 말하다는요, 의미상 유사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관계? 동음이 관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완전히 별개의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특징 보시면 1번에 한자, 소리의 길이, 문맥에 따라 의미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의 한자에 따라 의미가 구별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니은의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구별되는 경우들 있고요. 그죠? 그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사전에는 어떤 낱말로 실린다? 별개의 낱말로 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 보면 똑같은 차다라는 단어를 찾더라도 차다 1 해서 오른쪽에 위첨자로 이렇게 넘버링 되어 있죠. 번호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표제어 자체가 차다 1, 차다 2 이렇게 따로따로 언급되어 있으면 얘는 완전히 별개의 단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사전 형태를 줘요, 안 줘요? 안 주기 때문에 형태가 같은 단어들이 쭉 남았을 때 의미가 연관되는 다이 관계 있는 어휘인지 아니면 완전히 뜻이 다른 동음 이의 관계 있는 어휘인지 꼭 구별을 해 주셔야 하는데 한번 볼게요. 요게 중요해요. 봅시다. 다이 관계와 동음 이의 관계를 구별할 때 우리가 일단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죠. 다이 관계 있는 어휘들은 원래부터 뭐예요? 한 단어예요. 그래서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로 연결될 수 있어요. 따라서 다이 관계 있는 어휘들은요, 의미의 유사성, 유연성은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부위 손과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손이, 그죠? 사람이 일할 때 주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손으로 나타낸다. 그게 의미의 유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동음 이의관계 있는 어휘들은요, 한마디로 의미의 교집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다의관계 있는 애들은 당연히 원래부터 한 단어가 확장돼서 쓰인 거기 때문에 의미상 교집합이 있고요. 동음 이의관계 있는 어휘들은 완전히 별개의 어휘이기 때문에 그저 의미의 교집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다리, 다리, 다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뭐고 먼저 1번하고 2번 한번 가볼게요. 이건 다의 관계겠어요? 동음이 관계겠어요? 다의 관계가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물론 오래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사람의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신체 부위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의 신체 부위 다리는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에서 위 상체를 지탱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떠받치는 부분이죠. 그러면 책상 다리라고 했을 때 이 다리는 물론 움직임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책상 다리도 책상의 상판 위를 아래에서 뭐 하는 겁니까?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은요. 아래에서 받치다, 지탱하다라는 의미의 유사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다리가 무생물의 받침대라는 의미로까지 확장해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다의 관계, 말 그대로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봐야 돼요.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는 1, 2번은 한 단어니까, 그죠? 1, 2번과 3번의 관계를 잡아야 될 텐데요. 얘는 다의 관계예요, 동음이 관계예요? 동음이 관계죠? 왜요? 다의 관계 한번 했으니까. 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분석해야 돼요, 분석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다리는 아래에서 위를 떠받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물론 영어로 브릿지, 한자어로 교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넜다라고 했을 때는요. 떨어져 있는 두 부분을 수평적으로 연결한 건축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떠받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두 부분을 수평적으로 이어준 거니까 1, 2번의 다리와 의미적인 유사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따라서 얘는 별개의 단어인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음 이의 관계겠죠. 물론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 보자면 다리를 떠받치는 아래쪽에 요걸 또 다리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 있는 거예요? 건넜다. 얘를 건너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얘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건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제가 수많은 예 중에 이걸 보여드리는 건 새로 25년에 나온 문제는 아닌데 과거에 동음 이의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다의 관계 구별하는 문제에서 딴 것들은 알쏭달쏭한데 다리를 알고 있어서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게 뒤입니다. 뒤. 그죠? 보세요. 1번에 집 뒤에는 산이 있다. 그 문제는 뒤에 다시 얘기하자. 얘요. 다의 관계일까요? 동음이 관계일까요? 다의 관계예요. 그죠? 물론 선생님 집 뒤 그러면 집의 반대편 그 문제는 뒤에 다시 얘기하자.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의 유사성이냐면 내가 집을 봤을 때 집 뒤라는 것은 내가 바라봤을 때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적으로 반대편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문제는 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짐,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짐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요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의 관계가 되는 건데 선생님, 낯선 단어 남았을 때 선생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금방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팁을 드립니다. 명사 뒤는 동음 이어가 없습니다. 뒤는 동음 이어가 없다고요. 다이어예요. 그죠? 명사 뒤. 그래서 시간적으로 멀리, 공간적으로 멀리, 그 다음에 배경을 나타내는 뒤도 다 다의 관계의 어휘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 정도는 외워도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명사 뒤는 다 무슨 관계일 수밖에 없다? 다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사전에서 명사 뒤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근데 선생님, 굳이 명사 뒤라고 쓰는 이유가 있나요? 접두사 뒤가 따로 있어서 그래요. 그죠? 그죠? 우리 뒤섞다 이런 게 있는데 다만 얘는 혼자 단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다의 관계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런 걸로 나오는 건 완성된 단어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접두사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D 같은 경우는 그냥 다이 관계로만 존재한다. 다이어로만 존재한다. 그죠? 연상할 수 있고 잘 나오는 시험 포인트, 그 다음에 아예 암기해두면 편하기도 한 거, 연상도 되지만 이렇게 잡아두면 다른 거 나왔을 때 의외로 선택지 4개가 다 설명이 되지는 않는데 답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런 요령도 때로는 필요하죠. 자, 요 개념 확인 문제까지 보고요. 우리 이제 언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동음어인데 이 동음어가 사실은 뭐하고 같은 말이겠어요? 동음이어죠. 의미상 서로 관련이 없거나 역사적으로 기원이 다른데 소리만 우연히 같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표제어로 사전에 실린다라고 했으니까 동음이어가 될 거고요. 지금 보세요.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방금 봤던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다리가 이런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니까요. 저를 그렇게 그 얕은 수를 쓰는 사람으로 파악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래서 자, 새로 구입한 의자는 다리가 튼튼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다리는 아래에서 위를 받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에 가려면 한강 다리를 건넌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떨어져 있는 두 부분을 수평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미의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동음이어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특히 4번에 후반부, 그 다음에 뒤를 봐주겠다로 앞이 아닌 반대편 배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한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다이 관계 되는 거고요. 1번에 합성 세제를 쓰다, 인부를 쓰다, 물건을 사용하는 게 사람을 사용하는 걸로 확장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방이 환하다라는 거. 우리 보세요. 선생님, 얘는 무슨 유사성이 있나요? 지금 보면 시각적으로 환하면 잘 보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연상해서 잘 보거나 자세히 아는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밝은 사람이다,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다이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언어 부분은 끝났는데요. 요 개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요즘에 이런 개념들 공부 잘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언어 제시문 분석하는 거 하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파편적인 문제만 그냥 연습해서 언어 문제 2-3문제 나오는데 푸는 거 하고요. 속도나 이해력이나 정확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요. 관련되는 거 나올 때마다 튼튼히 복습 좀 해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죠? 스텝 2 적기 최적화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미리 과제 내드리니까 잘들 풀어 오시고요. 자, 언어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죠. 왜 박수를 외칩니까?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예, 고생들 하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